내 집을 왜 네 맘대로 해? 왜 너희들 멋대로 리모델링 하냐고? 너 이러려고 나를 여행 보내려고 했어? 이게 다 계획된 거였냐고? 안녕하세요. 부엌사연 구독자 여러분. 저는 작은 소일거리를 하며 살고 있는 올해 칠순을 맞이한 오연숙입니다. 60대까지는 서울에 살았는데 얼마 전 서울에 있던 집을 처분하고 경기도 가평으로 이사와서 살고 있어요. 복잡한 서울에 살다가 조용한 동네로 내려오니 참 평화롭고 좋습니다. 이렇게 좋을 줄 알았다면 진작 내려올 걸 그랬어요. 왜 그리 평생 일을 놓지 못하고 아등바등 살았는지. 물론 그 당시에는 더 잘 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지만 돌아보면 크고 작은 후회가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 아니겠어요? 이곳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할 일이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렇게 사연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들어보면 참 기막힌 일들도 많지만 그 속에도 종종 보이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특히 좋아해요. 다른 분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나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지럽던 제 마음도 함께 편안해지는 기분이 들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족이 이렇게 많은데 왜 제 아들은 그렇게 바르게 자라지 못했는지, 제가 자식을 그렇게밖에 키우지 못한 못난 엄마인 것 같아 참 한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비록 따뜻하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됐어요. 자식이라고 믿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지난 경험을 통해 뼈가 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들어보시고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꼭 함께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집을 온 후 쭉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저희가 살던 동네는 성수동이었어요. 지금이야 동네 전체가 휘황찬란하게 바뀌었지만 제가 처음 시집을 갔던 80년대에는 완전히 공업단지였지요. 자동차 공업사도 많고 박스를 만드는 공장도 많고 수제 구두를 제작하는 곳도 많았습니다. 남편은 그곳에 있는 포장박스 생산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결혼 10년 후 작은 주택도 하나 샀습니다. 남편과 저는 일남 일녀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첫째 아들 성훈이와 둘째 딸 지은이는 어렸을 때부터 성격이 무척 달랐어요. 아들은 굉장히 예민한 성격이었고 딸은 오히려 무덤덤한 편이었습니다. 화목한 가족이었냐고 묻는다면 사실 그다지 화목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은 부부싸움을 무척 자주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아들과 딸은 정반대의 성향으로 자라났습니다. 남편은 무척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사건건 제가 하는 일을 타박했죠. 아주 작은 일에도 트집을 잡아 핀잔을 주기 일쑤였습니다. 여자가 무식해서는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내가 창틀에 먼지 쌓이는 거 싫다고 했잖아. 도대체 몇 번을 말해줘야 알아먹는 거야? 뭘 몇 번 이야기해 딱 한 번 이야기한 거잖아. 그리고 나도 하루 종일 아이 둘 키우면서 정신없이 지냈다고요. 그렇게 눈에 거슬리면 당신이 좀 닦아요. 집에 있는 주제에 뭐가 바쁘다고. 하여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저런 걸 마누라라고 데리고 살고 있으니. 매일같이 저에게 쏟아지는 무시와 하대에 진절머리가 날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런 남편이 유독 아들은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챙겼는지 몰라요. 주말이 되면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강으로 외출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반대로 딸에게는 무신경한 편이었고 자연스럽게 딸은 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들은 10대 후반이 되자 아버지와 똑 닮은 말과 행동을 보였어요. 자기 엄마라고 하더라도 툭하면 무시하고 은근히 하대하는 행동을 보였죠. 엄마는 이것도 몰라? 이리 내놔봐. 내가 하는 게 빠르겠어. 그리고 엄마가 평소에 듣는 트로트, 그런 것 좀 듣지 마. 생각 없는 아줌마처럼 보여?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아들이 그런 행동을 보이면 남편은 옆에서 말리기는커녕 박수를 치며 아들을 치켜 세웠어요. 역시 아들이 참 야무지고 똑똑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무식하니 네가 이해하란 말도 서슴지 않고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평생 그 분노를 마음속 깊이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와 다르게 아들의 그런 행동을 보면 옆에서 꼭 참견하며 아들에게 한마디 했어요. 오빠는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엄마가 무슨 노래를 듣던 무슨 상관이야? 엄마가 좋아하면 좋은 거지. 너는 쓸데없이 말하는데 참견하지 마. 네가 뭔데 나한테 트집을 잡아? 너한테 한 이야기 아니니까 조용히나 있어. 아들과 딸은 딱 1살 터울이라 다툼이 잦은 편이었고 그렇게 서로를 못 잡아먹어 으르렁대는 관계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 후 각자 대학을 졸업했고 아들은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으로 딸은 그것보다 좀 더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 취직했어요. 성인이 된 후에도 아들과 딸은 얼굴만 마주치면 소소하게 다투었죠. 나이가 들면 좀 우애가 나아지려나 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아들이 저에게 막말을 하면 딸이 아들에게 한마디 하고 그렇게 몇 마디 주고받으면 자연스럽게 말싸움이 되었어요. 엄마, 이거 홍삼이에요. 요즘 기운이 없다고 하셔서 사왔어요. 넌 쥐꼬리만한 월급 참 생각 없이 쓴다. 엄마 지금 먹는 것도 많은데 뭘 그런 걸 사와? 쓸데없이. 그럴 돈 있으면 저축이나 한 푼이라도 더해. 엄마가 편하실 때 알아서 드시겠지. 내 월급, 내가 어떻게 쓰던지 오빠는 신경 꺼. 천성의 다정한 성격에 따른 부모인 저희를 무척 잘 챙겨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딸이 못마땅했던 모양이에요. 자신이 더 비교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나중에는 딸이 하는 말 하나하나에 전부 트집을 잡더군요. 엄마, 이번에 나 회사랑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해요. 그래? 그 동네는 괜찮니? 살기 좋은 것 같아? 응, 공원도 가까이 있고 조용하고 좋아요. 그 동네가 좋다고? 또 생각 없이 말하네. 맨날 차 막히는 교통지옥인데 뭐가 좋아? 아, 차도 없이 걸어 다니니까 좋다고 하는 건가? 뚜벅이한테는 참 좋기도 하겠다. 모든 말이 이런 식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들과 남편이 함께 있는 곳이라면 저와 딸은 점점 대화를 줄여나갔습니다. 저희 둘만 있을 때는 즐거운 이야기가 끊이지 않다가도 남편이나 아들이 나타나면 대화를 뚝 끊었어요. 무슨 말만 하면 또 트집을 잡고 무시할 게 뻔했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나이가 들자 집안이 왜 이렇게 조용하냐며 옆편네가 사근사근하지 않으니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다고 또 불평하더군요. 그렇게 작은 불만들이 저희 집에는 차곡차곡 쌓여갔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느 집이나 소소한 문제는 다들 가지고 있고 저희 집은 아주 평범한 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가 10년, 20년 쌓이고 나면 결국 나중에 크게 폭발한다는 걸 제 나이 7순이 다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죠. 그 후 딸은 20대 후반에 먼저 결혼을 했습니다. 사위는 다른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딸과 성격이 무척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몹시 유쾌하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이번 주말에 저희랑 바다 가서 회도 먹고 바람도 쐬고 오지 않으실래요? 사위가 이렇게 자주 저희 부부를 챙겨주곤 했죠. 사위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를 보면 어릴 적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난다며 저에게 무척 잘해주었습니다. 딸 부부에게 부담이 될까 싶어 제가 한사코 거절하려 해도 사위는 오히려 더 자주 찾아와서 저와 말동무가 되어주고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며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딸을 제외하면 평생 누군가에게 대접을 받는다는 느낌을 잘 못 받았는데 사위의 그런 행동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남편도 사위의 행동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지 젊었을 때보다는 저를 훨씬 더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그런 사위가 못마땅했던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생과 사위에게 자격지심을 느끼는 것 같았고 그게 자존심의 상처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처남은 아주 대단한 효자시네요. 먹고 살기가 덜 팍팍한가 보지. 누가 보면 대기업 다니는 사람인 줄 알겠어. 사람이 자기 개발을 해야지. 그렇게 시간 날 때마다 놀기만 하면 되나? 성훈아, 너 왜 그런 말을 해? 가족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 너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중에 고스란히 다 돌려받는 거야. 아들이 비아냥대면 제가 이렇게 한마디 하기도 했죠. 하지만 아들은 제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한평생 무시하며 살아온 엄마인데 제가 하는 잔소리가 귀에 들어가기나 했겠어요. 그냥 어이없다는 식의 반응이 전부였죠. 그러다 아들의 예민함이 조금 누그러들기 시작한 건 그가 30대 중반에 결혼하면서부터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 후 첫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는 저에게 베트남 인스턴트 커피를 선물로 주더군요. 아버님,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신혼여행 선물이에요. 베트남에서 아주 인기 있는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고맙구나. 잘 먹을게. 며느리는 인테리어 회사에서 격리를 보던 사람이었습니다. 평소 돈을 계산하는 일을 많이 해서 그런지 작은 일에도 셈을 따지는 사람이었어요. 며느리가 신혼여행에서 사왔다는 베트남 커피는 사실 동네에서 친구들이 여행 다녀오며 대량으로 사온 저렴한 제품이었어요. 그래도 선물은 가격보다 주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좋게 넘기려 했죠. 그런데 며느리 옆에는 못 보던 명품 가방이 자랑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딱 봐도 새로 산 가방 같았어요. 그때 함께 있던 딸이 물었습니다. 새언니, 그 가방은 못 보던 건데 이번에 사온 거예요? 아, 이거요? 네, 하나 샀어요. 제가 괜찮은 가방이 없어서요. 확실히 면세점이 싸긴 싸더라고요. 운이 좋아서 저렴하게 득템했죠. 며느리는 얼굴을 조금 붉히며 수줍게 이야기하더군요. 그러자 딸은 조금 섭섭하다는 듯 이야기했어요. 새언니, 지금 부모님한테는 인스턴트 커피 사다 주고 언니는 명품백 사온 거예요? 그 커피 저희 집에도 잔뜩 쌓여 있는 건데 차라리 작은 립스틱이라도 하나 사오지 그러셨어요. 부모님 커피 사다 드린 게 뭐가 어때서요? 가장 인기도 많고 유명한 선물이에요. 설마 선물을 더 비싼 걸 사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딸의 말에 며느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바라보더군요. 딸이 불쾌한 표정으로 몇 마디 더 하려고 하자 저는 딸의 옆구리를 조용히 찌르며 조용히 시켰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아주 태연하게 웃으며 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아가씨. 아가씨,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너무 구식인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명품백 필요하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게다가 제가 좋은 걸 드린다고 해서 어머님이 우리한테 돈 한 푼 더 보태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아들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죠. 지은아, 돈은 꼭 필요한 곳에 적당히 쓰는 게 훨씬 현명한 거잖아. 당연한 건데 넌 왜 괜한 말을 해서 일부러 신경 써서 선물 사온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너랑 정서방처럼 낭비벽이 심한 줄 알아? 여보, 괜히 기분 상하지 마요. 우리가 알뜰하게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나는 괜찮아. 옛날부터 남 생각 안 하고 살던 애라 그래. 당신이 이해해라. 딸과 사위는 그 모습을 보며 기가 막힌 표정을 지었어요. 딸은 참고 있었지만 속이 끓어오르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저와 남편도 할 말을 잃었죠. 그렇게 아들의 불안한 결혼 생활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남편은 중풍으로 쓰러져 몇 년간 투병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아파 집에서 거의 움직이지 못할 때 아들 내외는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몸이 아픈데 냉정하게 외면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애지중지 아끼며 키웠던 아들인데
남편은 후회도 하고 한탄도 했지만 아무 소용도 없었지요. 남편의 병으로 시댁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아들 내외는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고, 그러다 2년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칠순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어요. 아들 내외는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명절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석 다 함께 모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와 저는 크게 다투게 되었죠. 저는 그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인다는 생각에 들떠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아들 내외가 먼저 집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온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 보였을 때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투덜대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니, 집도 좁은데 음식 냄새가 너무 답답하네요. 환기 좀 시키면 안 돼요? 며느리의 불편한 기색에 저는 서둘러 집에 있는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켰죠. 하지만 불평불만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저희 집은 오래된 주택이었기 때문에 내부가 좁은 편이긴 했어요. 이 좁은 집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음식을 해야 하나요? 너무 답답하고 공장이 근처에 많으니까 환기를 해도 찝찝하고. 예원아, 그래도 명절인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요즘 누가 명절에 모인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말한 후 집안을 한번 쭉 둘러본 뒤 며느리는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여기서 음식하고 밥 먹는 거 도저히 못하겠어요. 못하겠다고? 며느리의 말에 저도 아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늘 단단히 작정하고 온 듯했죠. 좁고 보잘것없는 이 집을 좀 보세요. 누가 여기서 명절을 지내고 싶겠어요? 내가 어쩌다 이렇게 돈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집에 시집 와서 이 고생인지. 뭐라고? 너 정말 보자 하니까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하니? 보잘것없는 집이라고? 그렇게 싫으면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라. 어머니, 참 염치도 없으세요. 해준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집안 어른 대접은 그렇게 받고 싶으신가 봐요. 저 같으면 해준 거 하나 없는 며느리한테 미안해서라도 먼저 전화해서 명절에 내려오지 말고 푹 쉬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튼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잘 됐네요. 앞으로 안 올게요. 그렇게 말을 하더니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들도 따라 나서며 저에게 또 고를 냈죠. 엄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화를 내요? 이런 코딱지만한 집구석에서 무슨 음식을 준비한다고 하셔가지고 결국 이 사단이 나게 하시냐고요? 저희는 일단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거칠게 말을 내뱉은 뒤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며느리를 쫓아나갔습니다. 저는 하던 음식을 다 놔두고 주방과 거실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참았던 눈물을 펑펑 쏟고 말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가난하면 부모 취급도 못 받는 세상이라지만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이 저런 형편없는 인간으로 자라다니. 게다가 자기랑 똑같은 배우자를 만나 함께 사는 걸 보니 속이 문드러지는 듯했죠. 그날 밤 저는 속상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했는지 수많은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았죠. 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하나였습니다. 아들 성훈이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건 바로 저와 남편이었어요. 다음 날 사돈댁에서 딸과 사위가 곧장 저희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을 듣고 둘 다 화를 참지 못하더군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그걸 그냥 두셨다고요? 아니,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얼굴 몇 번 보이지도 않더니. 장모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희가 조금 더 많이 신경 쓸게요. 그 뒤로 아들 내외는 정말 발길을 뚝 끊었습니다. 며느리의 무리한 태도를 애써 잊으려 노력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씁쓸함이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이 결혼한 지 7년 정도 지났을 즈음. 그동안 저희 동네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평범했던 골목이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언젠가부터 젊은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집 근처로 식당이나 카페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더군요. 동네 부동산 이야기를 들어보니 근처에 있던 아파트형 공장에 IT 회사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는 날이 갈수록 젊은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고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상한 가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좀처럼 움직이지도 않던 집값도 어느 순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평생 살면서 처음 보는 금액이었죠. 그렇게 순식간에 바뀌어가는 동네 풍경에 어리둥절하며 지내고 있을 때 탁자 위에 있던 휴대폰이 진동하며 울렸습니다. 화면을 들여다보았는데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전화 화면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물의 이름이 떠 있었거든요.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전화를 건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였어요. 웬일인지 며느리는 굉장히 상냥한 목소리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래. 어쩐 일이니? 네가 먼저 나한테 전화를 다 하고. 다름이 아니고요, 어머님. 너무 오랫동안 찾아뵙지 않은 것 같아서 언제 한번 인사드리려고요. 그동안 그렇게 무심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뜬금없이 인사를 온다는 것이 뭔가 속셈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는 정말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전에는 비싼 선물을 한 번도 사온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소고기까지 사왔더군요. 그렇게 집에 들어오더니 며느리는 호들갑을 떨며 저를 슬쩍 떠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동네가 너무 좋아졌어요. 요즘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잘 나가는 거 알고 계세요? 집값 많이 올랐죠? 그래, 근데 내 집에 대해서 네가 신경 쓸 건 없지 않니? 어머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한 가족인데 신경 쓸 필요 없다니요. 왜 왔어? 오랜만에 인사차 왔어요. 그런데 어머님, 혹시 이 집 이대로 가정집으로 쓰기엔 너무 아깝지 않아요? 지금 여기가 완전 황금이친데. 며느리가 말하는 꼴을 보니 집에 찾아온 속셈이 뻔히 보였죠. 제 집을 노리고 온 것 같았습니다. 이 집을 가정집으로 쓰기 아깝더라도 네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 너 예전에는 이 집도 싫어하고 이 동네도 싫어하지 않았어? 좁고 불쾌하다며? 어머니, 언제적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계세요? 그땐 여기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여기가 싫다고 뛰쳐나갈 땐 언제고 몇 년 만에 찾아와서 이 집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게 듣기 싫다. 볼일 다 봤으면 이만 가봐. 엄마,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왜 그러세요? 속도 좁게. 넌 조용히 해.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이렇게 네 안 사람이랑 같이 쫓아와서 이 집을 가정집으로 쓰라 마라 소리를 할 수 없는 거야. 알아들어? 둘 다 꼴도 보기 싫으니 이 집에서 나가. 저는 단호하게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서운하다는 둥, 어머니가 이럴 수는 없다는 둥 별소리를 다 하며 밖으로 나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 내외는 끈질겼습니다. 계속 연락을 하며 저를 설득하려고 했죠. 아들 내외의 주장은 이 집을 카페로 개조해서 장사를 하면 한 달에 벌 수 있는 수익이 쏠쏠하다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카페 운영을 할 테니 저보고 집을 내어달라고 하더군요. 앞으로 평생 아들 집에서 정성을 다해 모시겠다고 하면서요. 만약 그동안 아들이 저에게 조금이라도 잘했다면 저는 그렇게 하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지켜본 아들 내외는 절대 저를 모실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항상 단호하게 거절하자 아들은 저에게 도리어 화를 내기도 하더군요. 무슨 엄마가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아요? 친엄마 맞아?
해준 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내놓는 게 있어야지. 뭘 해준 게 없어? 너 대학 보내주고 장가 갈 때 전세 자금까지 보태줬는데. 나랑 네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다. 안 해준 게 없다고. 반대로 너는 해준 게 뭐야? 돌아가신 아버지한테 얼굴이라도 잘 비쳤어? 그렇게 불편한 상황은 이어져 갔습니다. 딸도 간간히 저에게 소식을 전해들을 때면 절대 오빠와 새언니에게 집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기 시작할 때였어요. 아들이 저에게 전화해서 동남아로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하더군요. 그것도 지은이까지 함께 말이에요. 다른 가족에게는 절대 돈을 쓰지 않은 아이인데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 해외여행을 보내준다고 하니 깜짝 놀랐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엄마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한 게 많았던 것 같아서요. 죄송한 마음에 동남아로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면 어떨까 해서 연락드렸어요. 뭐? 여행? 갑자기 왜 안 하던 짓을? 그리고 지은이랑 같이 다녀오시면 좋을 거예요. 넌 같이 안 가고? 저도 같이 가고 싶은데 저는 그때 중요한 회사 워크숍이 잡혀 있어서 빠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예약한 여행이 특가 상품이라 일정을 조정하기 힘들거든요. 엄마도 지은이랑 단둘이 오붓하게 다녀오면 좋잖아요? 우선 생각 좀 해보마. 그래도 고맙구나. 엄마, 저랑 집사람이 진심으로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먼저 고개를 숙이고 나왔는데 여행 간다고 손해볼 것도 없잖아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들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하니 마음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정말 얘들이 잘못을 뉘우친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걸까? 그들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의심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론 그들의 진심을 믿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딸에게도 이 이야기를 전했어요. 지은이는 굉장히 놀라더군요. 그리고 잠시 고민하더니 그래도 생각해서 보내준다고 하는 여행을 가지 않으면 오빠와 새언니가 많이 서운해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딸의 말에 동의했어요. 그렇게 저는 아들이 준비한 동남아 여행을 떠나기로 했고 출국 날 아침 일찍 설레는 마음으로 딸과 함께 공항으로 이동했습니다. 공항에 도착 후 탑승 수속을 마치고 딸과 함께 탑승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딸이 사위와 통화를 하더군요.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밝게 통화하던 딸의 목소리가 점점 어두워지는 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통화를 마친 후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딸이 얼굴을 보자 저는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무래도 우리 비행기 타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겠어요. 아니, 왜?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사위가 제 집에 잠깐 들렀는데 집이 난리가 났다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집에 택배로 도착하는 물건이 있어서 마침 오늘 쉬는 날인 사위에게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었거든요. 딸이랑 나눠 먹으려고 주문했던 사과였습니다. 신선식품이라 밖에 오래 두면 안 되니 사위에게 사과 박스를 집안에 들여놓고 절반은 집으로 가져가라고 부탁했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저희 집으로 가보니 포장이사를 하는 차들이 와 있고 저희 집에서 짐을 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저와 딸은 혼비백산하여 그 길로 출국을 취소하고 다시 집으로 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2시간 동안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몰라요.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다 떠올랐지요. 아니, 설마 그 아이들이 아무리 욕심이 나도 그렇지. 나를 해외로 보내놓고 집을 뺏어가는 게 말이 되나? 그리고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앞에 있던 이삿짐 센터의 트럭에는 제 짐이 모두 실려 있었고 금방이라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는 안전모를 쓴 인부들과 각종 공사 자재들이 널려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가장 경악했던 건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던 며느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 구석에서는 성훈이와 사위가 옥신각신 말다툼을 하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안 계시는데 지금 무슨 짓이에요? 보면 몰라? 어머니 안 계실 때 그냥 오래된 집 수리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상관 말고 비켜. 저는 순간적으로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질렀어요. 너네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의 외침에 아들과 며느리는 저를 발견하고 까무러칠 듯이 놀라며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분명 아침에 공항으로 출발하셨잖아요? 내가 출발을 하든 다시 돌아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지금 내 집에서 뭐 하는 거냐고. 저는 다급하게 현장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벌써 집에서 짐은 왜 다 뺐고? 무슨 공사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 카페로 리모델링 한다고 하신 거 아니에요? 저기 저분이 다 준비하셨는데? 그러면서 공사장 인부가 며느리를 가리키더군요. 며느리는 우물쭈물하며 뭐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이미 분노에 휩싸여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이제 일을 마무리하고 떠나려던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여기 리모델링 한다고 한 적 없으니까 당장 짐 안 풀어. 며느리가 어쩔 줄 몰라 우물쭈물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들이 오히려 환한 표정으로 저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냉정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렇게 답답하게 굴어요? 이 집에서 카페 해야 한다니까. 내 집을 왜 네 맘대로 해? 왜 너희들 멋대로 리모델링 하냐고? 너 이러려고 나를 여행 보내려고 했어? 이게 다 계획된 거였냐고. 솔직히 엄마가 진작에 허락해줬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죠. 이미 공사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물리면 위약금이 엄청나다고요. 나중에 카페 대박 나면 엄마가 오히려 저희한테 고마워할걸요? 저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 아들의 뺨을 있는 힘껏 내리쳤어요. 너 지금 뭘 잘했다고 그런 말을 해? 너는 평생 이 애미가 웃음냐? 아들이 흥분하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사위와 딸이 무서운 표정으로 아들을 막아섰고 공사장 인부들도 이삿짐 센터 직원들도 대충 상황을 파악했는지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아니, 공사 시작해요 말아요? 빨리 말을 해주셔야지. 공사 안 합니다. 지금 모두 철수해 주세요. 짐도 다시 다 마당으로 꺼내 주세요. 작업자들은 재빠르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당황한 아들과 며느리는 사태를 수습해 보려고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며느리는 저를 매섭게 노려보며 원망 섞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아셔야지요. 현실을 좀 제대로 보세요. 어머니에게 남은 건 이제 이 집 하나뿐이잖아요. 저희가 카페 잘해서 수익이 나면 다달이 생활비도 챙겨드릴 거고 나중에 방도 따로 구해드릴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 끝까지 답답하게 구세요? 그러자 이번에는 딸이 며느리에게 다가가 뺨을 세차게 때리더군요. 그 입 닥치지 못해? 지금까지 엄마한테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당당히 집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지금 너네들 이거 재산 갈취인 거 몰라? 둘 다 고소당해서 콩밥이라도 먹고 싶은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딸은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물까지 흘리며 화를 내더군요. 저는 그 순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어요. 둘러보니 대문 앞 골목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보였습니다. 저는 흥분한 마음으로 쓰레기통을 들고 와 며느리 머리 위로 쏟아부어 버렸어요. 어머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엄마, 뭐야, 그만두지 못해? 아들이 저를 막으려고 하자 저는 쓰레기통을 있는 힘껏 아들 머리에 던져버렸죠.
아들은 갑작스러운 아픔에 머리를 감싸쥐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둘 다 당장 나가. 앞으로 내 눈앞에 띄지도 마. 너네는 내 자식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야. 엄마, 지금까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카페로 수익을 내겠다고 하면 고마워하지는 못할 망정.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당신이 그러고도 엄마야? 나도 이제 당신 필요 없어. 아들이 악에 받쳐 저에게 소리를 지른 뒤 며느리를 챙겨 집 밖으로 도망치듯 나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저의 가슴 깊이 박혔죠. 그렇게 떠난 뒤 며느리에게서 한 번 전화가 오긴 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자식 목숨 한번 살려준다고 생각하고 그 집 그대로 공사 진행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공사 계약금까지 다 치렀는데 공사가 무산되면 계약금은 물론이고 저희가 어마어마한 위약금까지 물게 생겼어요. 자재비, 인건비, 그리고 공사대금 전부요. 이삿짐 센터에 지불한 비용도 이미 다 날렸고요. 며느리는 절박한 목소리로 쏟아내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간의 태도와는 달리 이제 와서 저한테 울며불며 사정을 하니 솔직히 어이가 없었지요. 어머님, 저희 그만한 돈 없어요. 요즘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많이 줄어서 제 소득도 시원치 않고 남편 회사도 어려운 사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게 카페를 하려고 욕심냈던 거예요. 한 번만 저희 좀 봐주세요. 미안하지만 안 된다. 너희는 내 사정 봐주면서 집을 빼앗아가려고 했니? 뺏어갈 게 있으면 와서 입안에 사탕처럼 굴고 별 볼 일 없으면 영 끊는 게 바로 너희네 왜 아니냐? 너희들이 벌인 일 죗값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라고. 며느리는 숨죽여 울고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마지막 통화였어요. 사람으로서 자식을 등지는 일이 어찌 쉬울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고 저 또한 사람이기에 그 아이들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 컸죠. 그 사건 이후 벌써 서로 영 끊고 산지 3년이 흘렀네요. 그동안 저에게도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우선 성수동의 집은 얼마 전 처분했어요.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만한 큰 돈이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경기도 가평에 있는 작은 집을 샀고 근처에 땅도 좀 사두었죠. 그 후 딸과 사위가 가평에 몇 번 놀러 오더니 이곳에 이사 와서 아이를 키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저는 선뜻 제 땅을 내어줬어요. 앞에 경치가 탁 트인 좋은 땅이었지요. 딸과 사위는 그 후 회사 생활을 정리하더니 집을 판 돈과 퇴직금, 모아둔 재산, 대출금까지 전부 더해 아기자기한 펜션과 본인들이 살 집을 지었습니다. 펜션은 아름다운 경치와 단정하고 독특한 분위기의 방으로 금방 입소문이 났어요. 장사가 제법 잘 되는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딸 내외를 자주 봐서 좋았고요. 사위는 땅을 빌려주신 비용이라며 다달이 용돈도 챙겨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는 안정을 찾았지만 여전히 연락이 끊긴 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요. 자기 밥벌이는 잘하고 있을지, 가정은 잘 유지하고 있을지. 속을 썩여도 눈앞에 있으면 안심이 되었는데 눈에 안 보이니 불안함을 잠재울 길이 없네요. 딸과 사위가 옆에서 잘 돌봐주지만 그래도 아들 생각에 항상 근심 걱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전 아들에게서 뜬금없이 문자 한 통이 와 있더군요. 엄마, 지은이 펜션 짓고 산다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내치더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엄마 자식으로 태어난 게 저주스러워요. 아들의 문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모든 책임을 저에게 떠넘기고 있었지요.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는 걸까요? 아들의 마지막 문자에 답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으니 오히려 한 글자도 못 쓰겠더라고요. 세월이 흐른 뒤
언젠가 아들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저를 찾아온다면 제가 과연 그 아이를 부모로서 포용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이 진심으로 자기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저와 비슷하게 자식에게 큰 배신을 당한 분이 있나요? 어떤 식으로든 삐뚤어진 자식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면 공감의 글을 남겨주세요. 혹은 저의 선택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허심탄회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고 잘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길었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번 이야기가 구독자분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부엌 사연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유지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